인슐린 저항성 완전 정복 사화. 공복의 힘. 왜 공복이 몸을 회복시키는가?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요? 배가 살살 아플 정도로 고픈 느낌 말고요. 아, 좀 출출하다 싶어서 뭔가를 찾게 되는 그 느낌 말고요. 진짜로 속이 텅 빈 느낌,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배고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사실 배가 고파질 틈이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먹고, 출근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오전 중에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음료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또 뭔가를 집어들고, 이게 평범한 하루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과열되고 고장납니다. 엔진도 식혀야 하고 정기적으로 정비도 해야 오래 잘 달려요. 사람도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쉬어야 다시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소화기관이랑 대사 시스템은요?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복을 뭔가 위험하고 참아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복이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공복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풀어드릴게요. 한 끼 굶으면 몸에 무리가 간다. 배고프면 근육이 빠진다. 공복이 길면 혈당이 떨어져서 위험하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수만 년 전 인류는 편의점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배달앱도 없었어요. 사냥에 성공해야 먹을 수 있었고, 열매가 있어야 따먹을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었고, 이틀을 굶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쓰러지거나 근육이 녹아서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 사냥을 하러 다녔고, 위기 상황에서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우리 몸은 공복에 대응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공복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자연스럽게 경험해온 몸에 익숙한 상태예요. 오히려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훨씬 더 새로운, 낯선 상태에 가깝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손님을 받고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시간에는 뭘 할까요? 재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 팔 물건을 준비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있는 동안은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저장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공복 시간, 즉 가게 문을 닫은 시간에는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먹을 때와 공복일 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어요. 저장 모드와 사용 모드입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리고 먹고 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몸이 저장 모드로 돌아가요. 소화를 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오고 에너지를 세포로 보내고 남는 건 저장하고, 이 모든 과정이 저장 모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공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은 모드를 전환합니다.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겠구나 하고 사용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용 모드에서 몸은 그동안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해요. 혈액 속에 남은 포도당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쓰고,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면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인슐린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저장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라고 1화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죠. 인슐린이 높은 동안은 몸이 저장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방 창고 문이 잠겨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복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 인슐린도 분비될 이유가 없어요.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음식을 먹는다. 혈당이 오른다. 인슐린이 오른다. 저장 모드. 공복이 이어진다. 혈당이 유지되거나 서서히 내려간다. 인슐린이 낮아진다. 사용 모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쓴다. 이게 몸이 작동하는 기본 리듬이에요.
그런데 이 리듬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저장 모드와 사용 모드가 번갈아가며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되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복이 시작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렇다면 공복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밥을 먹고 나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혈당도 식사 직후보다는 내려와 있어요. 인슐린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혈액 속에 남은 포도당을 먼저 사용해요. 그리고 4~5시간쯤 지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은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포도당 덩어리예요. 몸의 비상창고 같은 거예요. 이 비상창고도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상당 부분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창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몸은 이제 지방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라면 지방 창고 문이 열리고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지갑 안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먼저 쓰죠.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때 통장에서 돈을 꺼내요. 통장에서 꺼내는 게 좀 번거롭기는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라는 현금을 먼저 쓰고 글리코겐이라는 보통 예금을 그 다음에 쓰고 지방이라는 정기예금을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어느 정도 이어져야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고 정확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지방을 꺼내 쓰는 상태로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요. 지방 연소는 언제 시작될까?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안 먹어야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몇 시간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고 평소 식습관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식사 후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 연소가 시작되려면 인슐린이 낮아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복이 길어져도 지방 창고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분들, 즉 평소에 자주 많이 드시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같은 공복 시간이어도 지방 연소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 식습관이 인슐린 자극이 적은 쪽이라면 더 짧은 공복 시간에도 지방이 잘 쓰이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복의 효과는 어떤 공복이냐뿐만 아니라 공복 전에 뭘 먹었는지, 평소 식습관이 어떤지와도 연결이 돼요. 이 연결고리가 다음 화부터 이야기할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현대인은 공복 시간이 부족할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공복 시간이 이렇게 부족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간식 문화가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세 끼를 챙겨 먹으면 충분했고 끼니와 끼니 사이에 뭔가를 먹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고 카페가 골목마다 있어요. 직장에는 탕비실이 있고 자판기가 있어요. 배달 앱으로 언제든지 음식을 시킬 수 있고 냉장고는 항상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음식에 접근하는 게 이렇게 쉬워진 건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보면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게다가 먹는 행위 자체가 많은 경우에 습관이나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심심하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TV 볼 때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먹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루에 실제로 음식을 입에 넣는 시간이 12시간, 14시간, 어떤 날은 16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사용 모드로 전환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장 모드가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서서히, 조용히 뱃살로 나타나고 피로로 나타나고 몸의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복과 뱃살의 관계, 3화에서 뱃살 이야기를 드렸죠.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왜 생기고 왜 잘 안 빠지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에 인슐린이 있고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지방 창고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복이 바로 그 열쇠예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지방 창고 문이 잠겨 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 인슐린이 내려간다. 지방 창구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몸이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한다. 이 흐름이 이해되면 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잘 안 빠지는지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운동 자체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에너지를 소비하고 근육을 키우고 전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인슐린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만 한다면 지방 창구 문이 닫힌 채로 다른 에너지만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창구 문을 열어주는 과정, 즉 공복 시간이 함께 있어야 지방을 실제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자물쇠 비유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창고에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창고 주변을 열심히 청소한다고 창고 안 물건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자물쇠를 열어야 열쇠를 써야 창고 문이 열리죠. 공복은 그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인슐린을 낮춰서 지방 창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공복이 주는 또 다른 변화들. 지방 연소 이야기 말고도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식후 졸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꼭 졸렸던 분들이 식습관이 바뀌면서 졸음이 줄었다는 경험을 많이 하세요. 이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내려오는 패턴이 완화되면서 생기는 변화예요. 또 배고픔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경험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공복이 힘들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전만큼 자주 급하게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면서 혈당 변동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식사 후에 멍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줄어들면서 오전 시간에 생각이 더 맑다는 경험이에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르고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공복이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점검, 나의 하루를 돌아보기. 잠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세 끼 말고 간식이나 음료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보세요. 배가 진짜 고파서 먹는 건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혹은 심심해서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껴본 게 언제인가요? 위장이 비어있는 느낌, 속이 텅 빈 느낌, 혹시 배고픔이 좀 두려우신 건 아닌가요? 배고프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공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복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자연스럽게 경험해온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먹을 때와 공복일 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저장 모드와 사용 모드, 이 두 가지가 번갈아 이루어져야 균형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공복이 이어지면 인슐린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인슐린이 낮아져야 지방 창구 문이 열리고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어요. 네 번째,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을 저장 모드로 보내고 있어요. 공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사용 모드로 전환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공복은 몸이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억지로 참아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배가 고프면 안 된다. 제때 먹어야 한다. 굶으면 몸에 해롭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몸에는 가끔 비워두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쉬어야 회복하고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듯이 우리 몸 안의 시스템도 잠시 멈추고 정비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픔이 꼭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몸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쉬어야 다시 달릴 수 있듯이 우리 몸도 공복이라는 휴식 시간이 있어야 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시는 게 있으시죠? 공복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무조건 굶으라는 건가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방법, 혹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굶는 다이어트, 끼니를 건너뛰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 리듬에 맞게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